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혜진의 어깨는 여전히 토론토의 혹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뼛속까지 파고들던 냉기는 결혼식 내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캐나다에서 새 가정을 꾸리는 날, 어머니로서 당연히 끝까지 함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부터 관절이 쑤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68배 몸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혜진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이틀만 더 계세요. 이모 가족들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미안해. 다음에 올게. 너희는 천천히 즐기고. 민수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그렇게 혜진은 일정을 사흘 앞당겨 혼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밤 11시 혜진은 여의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다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의부사들 준호. 혜진이 27해 동안 키운 이제는 35의 청년. 혜진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짐을 복도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준호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거실 쪽으로 발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캐나다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했습니다.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진짜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타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약혼녀 소연. 부드럽지만 어딘가 긴장된 음색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약 농도를 천천히 올리면 보호자도 못 알아채. 그냥 노안으로 보인대.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년후견인만 따내면 회사 지분은 우리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한강건설 지분 62%,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합치면 최소 800억은 되니까. 800억. 혜진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토론토의 추위보다 더 깊은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근데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에. 걱정 마. 오기훈 선생 믿어도 돼.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고 만약 문제 생기면 우발적 사고로 정리하면 돼. 우발적 사고. 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복도 비상등 아래 서서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7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준호를 아들로 키웠습니다. 유치원 입학식에도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에도 갔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냈습니다. 회사 이사 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를 해야겠어. 그녀는 예전의 배우였습니다. 결혼 전 20대 초반의 짧은 시절이었습니다. 드라마, 조연, 영화 단역.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 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야, 나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지친 하지만 반가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순식간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 너희는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차 마시고 있었어요. 준호가 혜진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따뜻한 거 준비해 드릴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소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머그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표면에 계피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고마워. 혜진은 머그잔을 받았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 잘 오실 거예요. 제가 꿀도 넣었어요. 그래, 잘 마실게.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소연이 방으로 돌아가길 기다렸습니다. 준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머그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에만 살짝 댔습니다. 혀끝으로 맛을 봤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우유에서 나올 수 없는 기묘한 쓴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혀끝이 살짝 저렸습니다. 마치 국소 마취제를 바른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은 머그잔을 내려놨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우유를 변기에 천천히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지.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 30년 넘게 지킨 습관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깊은 향이 주방을 채웠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우유에서 느꼈던 그 낯선 쓴맛이었습니다. 혜진은 컵을 내려놨습니다. 커피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억눌렀습니다. 다시 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머릿속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구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어.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7시 15분. 준호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천천히 불안정하게 걸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꺼냈습니다. 다시 운동화를 넣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벗었습니다. 운동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초점 없이. 아, 준호야. 벌써 일어났어? 지금 뭐 하세요? 산책 가려고. 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그냥 좀 어지러워서. 커피 드셨어요? 응, 맛있었어.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눌한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 그런가. 혜진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포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컵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는 거야. 내가 마셨는지.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아. 잘 잤어? 네. 근데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 좀 피곤한가 봐. 소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교환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왜? 그냥 컨디션 체크요. 토론토에서 무리하셨잖아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그래도 괜찮다니까. 혜진은 약간 짜증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노인의 고집스러움을 연기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효는 여전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껐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준호는 부인할 것입니다. 소연도 부인할 것입니다. 의사도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큰아들은 동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해야 해. 외로웠습니다. 27해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회사 회의를 녹음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서랍에서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연결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야 해. 그들의 대화를,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거짓을, 모든 것을.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빌딩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저 또 하나의 밤이 다가오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도 그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매일 밤 우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흐릿해지는 척 했습니다.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현관에서 신발을 3번이나 바꿔 신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뭐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훈입니다. 혜진의 등이 굳었습니다. 의사. 부엌에서 나눈 대화에 나왔던 그 의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준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40 중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는 준호 씨 친구 오기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아, 네. 혜진은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기훈이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토론토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토론토, 네, 추웠어요. 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더듬거렸습니다. 오기훈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목요일. 지금 계절은요? 겨울 아니, 봄. 실제로는 11월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오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요. 소연이가 따뜻한 거 줘서. 그래요? 좋네요. 오기훈은 다시 적었습니다. 서류가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진단서.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저걸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 거야. 오기훈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준호와 소연이 부엌에서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켜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오 선생 말로는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 충분하대. 언제 신청할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서류는 다 준비됐어. 법원 갈 때 형한테는 연락하지 마. 당연하죠. 알면 난리 날 텐데. 준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후견인만 따내면 회사 경영권은 내 거야. 어머니 명의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고. 오빠, 근데 정말 괜찮은 거죠? 법적으로? 걱정 마. 오 선생이 다 알아서 해. 진단서 완벽하게 썼대. 설령 나중에 뭐라 해도 어머니 건강 위해서였다고 하면 돼. 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태성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사장님. 태성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로 갈게요. 중요한 거 부탁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태성은 15년 동안 혜진의 법률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정신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해.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절대 사고로 보면 안 돼.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말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약을 탄다고? 후견인을 신청하려 한다고? 엄마,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혹시 민수가 뭔가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혜진은 기다렸습니다. 준호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푹 쉬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말할 수 없어. 증거가 없었습니다. 녹음은 있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준호는 잡아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엄마가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야.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혜진은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텨야 해.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방불이 꺼졌습니다. 소연의 방도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견인만 따내면 회사 경영권은 내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올 것입니다. 창밖에 여의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 켜진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흰 종이 뭉치였습니다. 많았습니다. 준호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옆에 섰습니다. 오기훈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서류요? 맞아요. 어머니를 위한 서류예요. 준호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큰 글씨로 성년 후견인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호? 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잖아요. 혼자서 결정하기 힘드시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기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진단서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고려하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학적 판단입니다. 세 사람이 혜진을 둘러쌌습니다. 준호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경영 위임장이에요. 한강건설은 제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세 번째 서류.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예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24시간 간호사 있고 깨끗하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요양병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 사인하시면 돼요. 혜진은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근데 혜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회사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다면서. 네. 이렇게 복잡한 서류에 사인하는 건 괜찮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톤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계약도 무효잖아. 법적으로. 어머니, 그게. 아니면 내가 사실 멀쩡한데 너희가 멀쩡하지 않은 척하게 만든 거야? 소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기훈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내가 왜? 혜진도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유에, 커피에 뭘 탔어? 무슨 말씀을? 벤조디아제핀? 아니면 다른 거?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어. 너희 둘이 부엌에서 하던 얘기. 다. 소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오기훈이 가방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학대 및 재산범죄 혐의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혜진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타난다. 형은 캐나다에 있으니 모를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년 후견인 따내면 회사 지분은 우리 것.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고 만약 문제 생기면 우발적 사고로 정리하면 돼. 다시 준호였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오기훈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냥 진찰만. 일단 서에 같이 가시죠. 혜진은 녹음기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오 선생이 다 알아서 해. 진단서 완벽하게 썼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키웠어. 밥 먹였고 학교 보냈고 회사 자리 만들어줬어. 근데 넌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닥쳐. 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경찰관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하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소연도 일어났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오기훈도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혜진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믿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넌 착해.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났어.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27년의 무게가, 일주일의 공포가, 혼자였던 시간이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조용함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열흘 후에 나왔습니다. 혜진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농도는 치료 목적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검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장태성이 가져온 서류에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는 정상 범위이며 판단 능력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구속되었습니다.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오기훈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아들로 키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여겼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회사 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넣으려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준호는 노인학대, 사기미수, 재산범죄 미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연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오기훈은 의료법 위반과 공모로 징역 2년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7년간 양육의 은혜를 입었으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혜진은 방청석에서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혜진은 한강건설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제 지분 전부를 민수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가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맡기겠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할 거야.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쉴 거야. 진짜로.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 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혜진은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운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미웠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27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은 한순간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돼.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어.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저희 집 올래요?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결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흐르는구나.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강물도, 인생도, 모든 것은 흘렀습니다. 슬픔도, 배신도, 고통도 언젠가는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기했던 자신을, 녹음기를 켜두었던 자신을, 혼자 버텼던 자신을, 나는 약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늙었다고 약해진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똑똑해졌을 뿐이야. 68배 나이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혜진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았어.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한강도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살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교도소 독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하려던 일을 이제 그가 겪고 있었습니다. 고립, 외로움, 절망. 준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혜진의 집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독이 든 우유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미소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밤과 내일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꿈이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꿈속에서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